위험한 비너스, 히가시노 게이고. 그날 2마리째의 환자는 갈색 얼룩무늬 수컷 고양이였다. 명백히 잡종이지만 얼굴 생김새로 보면 아비시니안 혈통이 약간 섞였는지도 모른다. 하쿠루의 얼굴을 보자마자 불온한 낌새를 느꼈는지 나지막하게 크르릉 소리를 냈다. 이런 경우에 섣불리 손을 내미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고양이가 물어 뜯으려고 덤비는 속도는 여간 빠른 게 아니다. 자칫 손가락 관절을 물리면 퉁퉁 부어서 좋기 일주일은 일을 못한다. 괜찮아. 하쿠루는 고양이에게 말을 건넸다. 아무 짓도 안 해요. 잠깐 진찰만 해보려는 거야. 미안합니다. 고양이를 아는 여자가 사과했다. 젊어 보이지만 실제 나이는 30대 중반쯤일까? 검고 긴 머리가 갸름한 얼굴에 잘 어울렸다. 상당한 미인이라고 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독신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지만 가게야마 모토미가 옆에 있어서 꾹 참았다. 나이 30살의 이 여성 조수도 싸늘한 기품을 풍기는 미인이지만 말투나 행동은 생김새보다 훨씬 더 신랄하고 냉철하다. 괜히 보호자에게 어설픈 질문을 했다가는 옆에서 성희롱으로 고소당하면 걸리실걸요? 라는 등의 말을 날릴 게 뻔하다. 고양이의 상태가 좀 안정된 것 같았다. 가게야마 조수에게 지시했다. 고양이 좀 안아봐요. 네, 메마른 목소리로 대답하고 가게야마 모토미는 보호자를 향해 2팔을 펼쳤다. 여자가 머뭇머뭇 고양이를 내밀었다. 처음 보는 조수 가게야마의 품에 안겼는데도 고양이는 얌전했다. 항문 내 쪽으로. 하쿠로의 말에 가게야마 모토미의 눈썹이 움찔했다. 하지만 말없이 엉덩이를 하쿠로 쪽으로 향하게 고양이를 진료대에 앉혔다. 역시 그렇군요. 하쿠로는 중얼거렸다. 자주 보는 광경이다. 항문 옆에 찢어진 상처가 나 있었다. 항문낭이 파열됐어요. 아, 항문낭 아십니까? 보호자 여자는 목을 움츠리듯이 끄덕였다. 네,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어요. 냄새나는 분비물이 나오는 곳이죠. 네, 맞아요. 라고 하쿠로는 말했다. 인터넷은 역시 편리하다. 덕분에 아마추어를 상대로 굳이 기초부터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항문낭 안에 항문선이 있어서 분비물을 만들어내죠. 그 분비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작은 구멍이 있는데 그게 막히면 항문낭이 가득 차고 결국 터집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항문선을 짜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얘기네요. 죄송해요. 여자가 다시 한번 미안한 듯이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하쿠로는 손을 저었다. 아니요.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는 고양이도 많으니까요. 분비물이 묽으면 막히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아이는 그게 필요했던 거죠. 이번에 터진 쪽은 결국 수술로 떼어내야 하겠지만 항문선이 좌우에 있으니까 다른 하나는 터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네, 그럴게요. 그런데 어떻게 짜내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죠. 우선 터진 곳부터 치료하고. 하쿠로는 고양이 엉덩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환부 주의를 마취한 뒤 가게야마 모토미가 전동 이발기로 고양이 털을 깎기 시작했다. 분홍색 맨살이 드러나는 것을 지켜보며 하쿠로가 치료 순서를 생각해보고 있는데 접수처 전화가 울렸다. 미간을 찌푸리며 슬쩍 혀를 찼다. 전화 응대는 가게야마 모토미의 업무지만 그녀는 지금 일손을 놓을 수 없었다. 내심 고소한지 아무 말 없이 털만 깎고 있었다. 하쿠로는 문을 열고 접수처로 나가 계속해서 울리는 전화 수화기를 들었다. 네, 이케다 동물병원입니다. 수화기로 한순간 숨을 죽이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다. 죄송하지만
데시마 하쿠로라는 분 계십니까? 여자 목소리가 빠른 말투로 물었다. 일단 그 목소리로 판단하기에는 젊은 여자인 것 같았다. 네, 제가 데시마 하쿠로인데요. 하쿠로의 대답에 와, 맞췄다 라고 상대가 작게 부르짖었다. 네? 아, 미안합니다. 저는 야가미 가이데라고 합니다. 야가미... 그 야가미? 네, 그 야가미예요. 잘 알고 있는 성씨였지만 가이데라는 이름에는 짐작되는 것이 없었다. 어떤 야가미 씨인지... 아키토 씨의 야가미예요. 내 동생의? 네, 저는 아키토 씨의 아내예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아주버님. 유난히 힘찬 인사였다. 수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아키토가 결혼을 했어요? 네, 작년 말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역시 아키토 씨가 아직 연락을 안 했군요. 형님에게도 곧바로 소식을 드리겠다더니. 그 사람이 그런 면이 있어요. 머리는 아주 좋은데 우선순위가 낮은 것에 관해서는 맹하다니까요. 아키토로서는 형에게 결혼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낮은 사안인 모양이다. 하긴 그럴만도 하다고 하쿠로는 생각했다. 자신이 결혼하더라도 아키토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은 최대한 뒤로 미룰 것이다. 아직 결혼할 예정도 전혀 없지만. 아, 예, 축하합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진심이 담기지 않은 어조로 하쿠로는 말했다. 축의금 보낼게요. 아 참, 어디로 보내면 되죠? 서로 소식이 뜸했다지만 동생이 결혼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도 없다. 옆에 있던 메모지를 집어들었다. 아니요, 그건 괜찮아요. 일절 사양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요? 메모지를 다시 내려놓았다. 필요 없다는데 억지로 보낼 건 없다. 하쿠로는 진료대를 돌아보았다. 고양이 털을 다 깎은 가게야마 모토미가 보호자와 함께 마뜩자는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예, 알겠습니다. 결혼 소식 전해줘서 고마워요. 행복하게 사십시오. 얘기를 끝내고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아, 잠깐만요. 라면서 가로막았다. 또 무슨 볼일이... 아직 중요한 얘기는 하나도 못했어요. 할 얘기가 또 있어요? 내가 지금 일하는 중인데 보호자분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죄송해요. 근데 저희가 결혼한 것도 모르시는 걸 보니 요즘 아키토 씨와는 만난 적이 없으신 모양이네요. 요즘이고 뭐고 벌써 몇 년째 만난 적이 없어요. 역시 그러시군요. 기운차던 상대의 목소리가 약간 침울해진 것처럼 들렸다. 아키토가 왜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네, 그게요.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듯한 잠깐의 틈을 두고 그녀는 말을 이었다. 행방불명이에요. 아키토 씨가. 벌써 며칠째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하쿠로의 아버지는 데시마 가즈키요라는 화가였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거의 기억나는 게 없었다. 그가 5살 때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어머니 데이코의 말에 따르면 무명 화가였고 작품도 거의 팔리지 않았다고 한다. 데시마가의 생계를 책임진 것은 간호사로 일하던 데이코였다. 당시에는 간호사가 아니라 간호부라고 했다. 그림 붓을 드는 것 말고는 아무 재주도 없던 가즈키요는 당연히 집안일도 일절 못했을 것이고 데이코는 병원 일에 집안일까지 2가지를 병행하느라 상당히 힘들었을 게 틀림없다. 2사람이 알게 된 곳은 데이코가 근무하던 병원이었다. 맹장염으로 입원한 가즈키요가 침대에서 쓱쓱 그려낸 그림을 보고 데이코가 저도 모르게 말을 건넸던 게 계기였다. 처음 네 아버지 그림을 봤을 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유명해질 것이고 화가로서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어. 보는 눈이 없다는 거, 그거 보통 무서운 게 아니라니까. 말의 내용과는 달리 데이코는
환하고 즐겁게 얘기했었다.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팔리지도 않는 화가와 결혼했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후회하는 기색은 없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이가 태어났다. 하쿠루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어머니 데이코라고 했다. 아버지 가즈키요와는 결국 인연이 없었던 화백이라는 호칭의 백이라는 한자에 거장 피카소의 퍼스트네임인 파블로를 조합했다는 얘기다. 반쯤은 오기로 붙인 거야 라고 데이코는 태어난 얼굴로 하쿠로에게 설명했다. 아버지에 관한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작은 전셋집 2층에서 그림을 그리던 모습만은 생각이 났다. 계단을 올라가 장지문을 열면 큼직한 캔버스를 마주한 아버지의 여윈 등이 보였다. 그가 그리는 것은 아주 신비한 그림이었다. 이제는 정확히 떠올리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무슨 도형 같기도 하고 단순한 무늬 같기도 하고 한참 들여다보면 현기증이 날 것 같은 그림이었다는 게 생각나곤 했다. 무엇을 그리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아버지는 아들을 돌아보고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빠도 잘 몰라. 잘 모르는 것을 그려? 그러게, 아빠가 잘 모르는 것을 그리고 있네. 아니, 그리라는 대로 그리는 건가? 누가 그리라고 하는데? 글쎄다, 하느님인가? 그런 애매한 대화이고 보니 실제로 주고받은 얘기인지 아니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기억이 바뀐 것인지 하쿠로도 자신이 없다. 어쨌거나 33년이나 지난 옛 일인 것이다. 그 그림이 완성되는 일은 없었다. 아버지가 큰 병을 앓는다는 것은 희미하게 이해했었다. 그림을 그릴 때 이외에는 대부분 이불 속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방바닥을 푹푹 기면서 머리를 쥐어뜯는 일도 자주 있었다. 사망한 것은 추운 겨울날 아침이었다. 그저 깊이 잠든 것처럼 보이는 가즈키요 옆에서 데이코가 전화를 걸고 있었다. 간호부라는 직업 덕분인지 별반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통화하는 목소리가 침착했다. 곧이어 사이렌이 울리고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가즈키요의 몸이 병원에 실려가는 일은 없었다. 아마도 사망이 확인되었던 것이리라. 가즈키요의 장례식 장면은 변변히 떠오르는 게 없다. 데이코에 의하면 스님의 독경이 시작되자마자 하쿠로는 잠이 들어서 다른 방으로 안고 갔다고 했다. 그 뒤로 밤중이 될 때까지 일어나지 않았다. 하쿠로가 아버지의 병명을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였다. 뇌종양이라고 데이코가 알려주었다. 암이 무서운 병이라는 지식은 갖고 있어서 그런 게 머릿속에 생겼다는 것을 알고 몹시 놀랐다. 머리를 쥐어뜯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나서 더럭 겁이 났다. 처음 병을 발견한 것은 하쿠로가 2살 때쯤이었다고 한다. 두통으로 힘들어해서 데이코가 다니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봤는데 악성 종양이 발견된 것이다. 게다가 수술이 지극히 어려운 부위였다. 의사는 어떻게 하면 본인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라고 했다. 어떻게 손을 써볼 도리가 없다라는 것이었다. 즉 하쿠로의 기억 속에 남겨진 가즈키요는 자신의 죽음을 다 아는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이다. 데이코 역시 마찬가지였다. 남편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암울함을 하쿠로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거의 감지한 적이 없었다. 아마도 가즈키요 본인은 물론이고 데이코도 가족 3사람에게 주어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어떻게든 즐겁게 지내려고 애를 썼던 것이리라. 그것을 생각하면 하쿠루는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진다.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자신이 안타깝고 또 부끄러웠다. 가난한 화가에게 변변한 유산이 있었을 리 없지만 팔리지 않은 그림은 여러 장 벽장 속에 보관되어 있었다.
하쿠로도 아주 드물게 그 그림들을 들여다보았다. 꼼꼼한 필치로 그려진 정물화가 많았지만 안타깝게도 마음을 움직일 만한 작품은 하나도 없었다. 그 중에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그렸던 미완성의 그림만은 특출나게 인상적이었다. 데이코의 얘기로는 가즈키요가 그 그림에 착수한 것은 뇌종양을 앓기 시작하고 2년쯤 지난 무렵이라고 했다. 그때까지는 주로 정물화를 그렸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추상화를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유는 모르겠어. 라고 데이코는 말했다. 죽음을 각오하고 보니 뭔가 번뜩이는 영감이 솟아났던 게 아닐까? 그래도 일단 예술가였잖아. 그게 아니면 죽기 전에 딱 한 작품만은 지금까지 자신이 그려온 그림과는 전혀 다른 것을 그려보고 싶었던 건가? 자기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그리고 있다. 하느님이 그리라고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라고 가즈키요가 들려준 말을 하쿠로는 데이코에게 이야기했다. 데이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그랬을지도 모르겠네. 라고 대답했다. 가즈키요가 세상을 떠났다고 데시마가의 생활 모습이 딱히 달라지는 일은 없었다. 원래부터 생활비를 벌어들인 것은 데이코였기 때문에 한 사람이 줄어들면서 어쩌면 경제적으로는 다소 편해졌는지도 모른다. 하쿠로 자신도 경제적으로 부족함을 느낀 적은 없었다. 데이코가 병원에 일하러 간 동안에 하쿠로는 근처에 사는 이모 집에서 맡아주었다. 준코 이모는 언니와는 달리 전업주부였다. 이모네 집은 그리 크지는 않지만 옛날식 단독주택이었다. 결혼한 것은 데이코보다 준코 쪽이 먼저여서 데시마 부부가 거처를 여동생 집 근처로 구했던 건 분명 그러는 게 이래저래 편리할 것이라는 데이코의 직감에 따른 것일 터였다. 자매는 어려서부터 사이가 좋았던 것이다. 당연히 결혼한 뒤에도 양쪽 집안의 교류가 활발했었는지 아기였던 하쿠로가 이모네 집에 가 있는 사진이 몇 장이나 남아 있었다. 이모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그래서인지 하쿠로는 두 사람에게서 귀여움을 받으며 자랐다. 하쿠로도 이모네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싫지 않았다. 싫기는커녕 이모가 구워주는 쿠키나 케이크를 먹고 싶어서 학교가 끝나자마자 냅다 달려갔을 정도다. 이모부 겐조는 대학교 선생이었다. 무엇을 가르치는 선생인지는 꽤 오랫동안 알지 못했다. 수학과 교수님이라고 알게 된 것은 중학생이 되고 난 다음이었다. 머리를 길게 기른 자그마한 몸집의 사람이었다. 겐조는 거의 집에 없었지만 어쩌다 만나면 하쿠로에게 여러 가지 것을 가르쳐 주었다. 한 반의 학생 수가 40명이라면 생일이 똑같은 학생이 2명쯤은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도 이모부에게서 배웠다. 설마 하고 조사해봤더니 딱 맞는 말이어서 하쿠로가 초등학교 1학년일 때에는 같은 반에 3명이나 있었다. 인간의 감이니 뭐니 하는 건 아주 불확실한 것이야. 그러니까 도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 처음에는 돈을 따는 것 같아도 여러 번 할수록 반드시 손해를 보게 마련이거든. 그가 좋아하는 맥주를 마셔가며 그런 지혜도 가르쳐 주었다. 겐조는 가즈키요가 건강하던 시절에 좋은 술친구로 자주 어울리기도 한 모양이었다. 이모 부부 이외에 자주 만났던 사람은 어머니의 본가, 즉 외갓집에 있던 외할머니였다. 니시토교의 고이즈미라는 동네에서 혼자 살던 외할머니도 첫 손자인 자신을 누구보다 아껴주었다. 하쿠로가 공기총으로 장지문이며 창호지에 구멍을 내고 그러다가 집안 불단 장식물까지 빵빵빵 쏘아대는 바람에 그 안을 엉망으로 만든 적이 있었다. 그래도 외할머니는 하쿠로를 혼내지 않았다. 얘야, 사람을 향해서 쏘면 안 돼. 라고 타일르셨을 뿐이다. 친조부와 친조모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쪽의 친척들과는 전혀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교류가 없었다. 그쪽 집안 사람들은 아빠 없이 젊은 엄마와 어린 아들만 남은 집에 괜히 관여했다가 나중에 행여 돈이나 꾸러올까봐 은근히 걱정하는 모양이야. 데이코가 준코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아버지를 잃은 뒤 하쿠로의 집안 환경은 대략 그런 정도였다. 어느 쪽인가 하면 별다른 변화도 없는 하루하루가 이어졌다. 슬픔은 어느샌가 사라져버렸다. 아버지가 생각나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다. 어쩌면 처음부터 그다지 슬프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하던 대로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모네 집에 갔더니 새 옷이 준비되어 있었다. 하얀 셔츠에 회색 반바지, 진한 남색 재킷의 그 옷은 요즘 흔히 말하는 면접 스타일 그 자체였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옷들은 면접을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새 옷을 차려입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저녁 무렵에 데이코가 데리러 왔다.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하쿠로는 조금 놀랐다. 평소에는 바지만 입던 어머니가 웬일로 스커트를 입었다. 미용실에 다녀왔는지 머리도 깔끔하게 세팅이 되어 있었다. 공들여 화장한 얼굴은 여느 때보다 몇 살이나 젊게 보였다.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을 거야. 이모 집을 나오면서 데이코가 말했다. 라면? 하쿠로가 물었다. 외식이라고 하면 대개는 라면이나 불고기였기 때문이다. 아니야,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어. 그리고 라고 어머니는 말을 이었다. 또 한 사람이 더 올 거야. 하쿠로는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너무 걱정할 거 없어. 그래도 인사는 잘 해야 돼. 알았지? 엄마 친구야? 하고 데이코는 말을 잠시 머뭇거렸다. 친구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오늘은 그런 정도로 생각해 두는 게 좋겠다. 그러고는 남자야 라고 짧게 뒤를 이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하쿠로는 마음이 들썽들썽 어수선해졌다. 익숙한 게임에 한창 몰두하는 참에 느닷없이 규칙이 변경되었다. 라는 말을 들은 듯한 느낌이었다. 불안이나 초조감 같은 감정이 가슴 속에 퍼졌다. 당장 오늘부터 뭔가가 일어난다. 그것에 의해 엄마와 나의 생활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유도 없이 그런 예감이 들었다. 어머니를 따라간 곳은 천장이 높은 식당이었다. 바닥은 반짝반짝 닦였고 하얀 식탁불을 씌운 테이블은 꽃이 담긴 꽃병으로 꾸며져 있었다. 테이블마다 그야말로 기품 있어 보이는 어른들이 자리에 앉아 온화한 표정으로 담소를 나누었다. 그들은 하쿠로의 눈으로 봐도 명백히 부자들이었다. 이곳은 그런 사람들이 오는 식당인 것이다. 당연하지만 그런 곳에 가본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발소리를 한껏 죽인 채 하쿠로는 종업원의 안내를 받는 어머니를 뒤따라갔다. 두 사람이 들어간 곳은 다른 손님들과는 격리된 방, 이른바 별실이었다. 그곳에서는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거무스름한 양복을 입은 탄탄한 체격의 인물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온화해 보이는 웃는 얼굴로 하쿠로를 보며 안녕 이라고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하쿠로도 응했지만 시선은 맞출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어떤 요리를 먹었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데이코의 말에 따르면 프랑스 요리였고 하쿠로에게는 어린이용 특별 메뉴를 준비해 줬다는데 하나도 기억이 없었다. 생각나는 것은 그 남자가 자꾸만 하쿠로에게 질문을 했고 데이코가 대신 나서서 답했다는 것뿐이다. 아니, 또 한 가지. 어머니가 긴장된 낯빛을 보이면서도 표정이 무척이나 환했다는 것도 뇌리에 새겨져 있었다.
눈빛이 반짝거리고 입술에 행복한 웃음이 넘실거리는 어머니는 평소와는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남자는 야가미 씨라고 했다. 성씨뿐 이름까지는 그때는 듣지 못했다. 며칠 뒤 학교가 끝나자 하쿠로는 늘 하던 대로 준코 이모네 집으로 달려갔다. 손수 만들어준 쉬폰 케이크를 입에 몰아넣고 있는데 준코가 지난번에 어땠어? 라고 물었다. 어떤 것에 대한 질문인지 알지 못해서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다. 야가미 씨하고 밥 먹었잖아. 재미있었어? 이모도 그 사람을 알아? 응, 한 번 만났어. 그나저나 어때? 재밌었니? 하쿠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진짜 재미없었어. 엄마하고 그 아저씨하고 둘이 내내 얘기만 했는데 뭘. 하고 준코가 웃었다. 그랬구나. 우리 하루코는 심심했겠네. 그렇게 말하고는 진지한 얼굴로 뒤를 이었다. 야가미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어? 어떻게라니? 그러니까 느낌이 좋았다든가 별로였다든가. 몰라 그런 거. 그냥 한 번 만난 것뿐인데. 그래. 하지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지. 착해 보이는 느낌이었던 거 아니야? 이모는 명백히 긍정하는 대답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하쿠로는 모른다는 말로 계속 버텼다. 실제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다시 조금 지나서 야가미 씨와 식사할 기회가 왔다. 이번에는 불고기를 먹으러 간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지 하쿠로는 평소 옷차림 그대로 입어도 되었다. 데이코도 일부러 미용실에서 머리를 세팅하고 오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화장이 평소보다 화려했던 것과 스커트 차림인 것은 지난번과 똑같았다. 야가미 씨는 지난번과 별반 다르지 않은 차림새였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고 있었다. 양복 상의를 벗고 와이셔츠 소매를 둥둥 걷어 올리더니 하쿠루와 데이코를 위해 고기를 구워주었다. 갈비 좋아하니? 많이 먹어라. 고기는 너무 타면 몸에 안 좋아. 이거 봐. 여기 이건 벌써 다 익었네. 그렇게 말하며 하쿠루의 접시에 고기를 얹어주는 것이었다. 불고기는 하쿠루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그래서 일단 먹는 데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어차피 자신은 빼놓고 둘이서만 신나게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야가미 씨가 말을 건네왔다. 하쿠로는 고토카즈 팬이라면서. 갈비를 입에 넣으려던 손을 멈추고 야가미 씨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어떻게 그걸 알고 있을까? 분명 엄마가 얘기했을 테지만 왜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를 꺼내나 하고 경계하면서 슬쩍 고개를 끄덕였다. 고토카제 고키, 스모 선수다. 한껏 낮은 자세로 하는 흔들어 밀쳐내기가 무기여서 거의 그 기술만으로 오제키, 즉 스모에서 두 번째로 높은 등급까지 올라갔다. 하쿠루가 처음 고토카제의 팬이 된 것은 단순히 페코짱이라는 애칭이 우스워서였지만 이것저것 조사해보는 동안에 거듭되는 부상을 극복해낸 불굴의 선수라는 것을 알고 더욱더 응원하게 된 것이다. 이 다음에 스모 대회나 한번 가볼까? 마스세키에서 고토카제 선수를 응원해주는 건 어떠니? 마스세키라는 말은 마침 그 무렵에 외운 스모 용어였다. 도효, 즉 스모 경기가 펼쳐지는 모래판을 빙 둘러싼 관객석 중에서 의자가 아니라 따로 네모난 공간을 마련해 방석을 깔고 앉는 자리라고 했다. 예상 밖의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을 때 도효 위로 날아오는 게 바로 그 방석이었다. 표를 구할 수 있어요? 인기가 대단해서 웬만해서는 구할 수 없다던데. 데이코가 물었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면 문제 없어. 어때? 보러 갈까? 야가미 씨가 다시 하쿠로에게 물었다. 하쿠로는 데이코를 보았다. 스모를 경기장에 직접 가서 본 적은 없었다.
물론 가고 싶었지만 솔직하게 그렇다고 대답해도 괜찮을까? 가고 싶어? 데이코가 물었다. 그 말투는 솔직하게 대답하면 돼. 라는 뉘앙스를 품은 것으로 들렸다. 네, 라고 하쿠로는 대답했다. 그 말을 듣자 좋아, 결정됐네. 라고 야가미 씨가 말했다. 당장 표를 알아봐야겠군. 마침 잘 됐어. 하쿠로도 잘 알겠지만 이제 곧 국기관이 건물 수리에 들어갈 거야. 바뀌기 전에 지금 경기장에 꼭 가보고 싶던 참인데 내가 이래봬도 열성 스모팬이거든. 누구 좋아해요? 저도 모르게 물어보았다. 야가미 씨에게 하쿠로가 질문한 것은 그게 처음이었다. 전에는 단연 기타노움이었지. 하지만 요즘 좀 바뀌었나? 야가미 씨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얄미울 만큼 강했었는데 요즘 그게 좀 없어졌어. 그래서 지금은 치유 노후지. 그 선수 정말 강해. 아마 앞으로 더 강해질 거야. 치유 노후지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하쿠로는 내심 못마땅했다. 고토카제의 기술이 유독 치유 노우지에게는 먹히지 않아서 한 번도 이기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야가미 씨에 대해 살짝 마음을 연 것은 사실이었다. 첫 스모대의 관전은 흥분 가득한 경험이 되었다. 야가미 씨는 정말로 스모팬인지 하쿠로에게 여러 가지 것을 가르쳐 주었다. 특히 고토카제의 스승인 고토자쿠라가 스모의 최고 등급인 요코즈나 승진을 확정한 결정타는 치유 노후지의 스승인 기타 노후지를 목 돌려잡기로 밀어내서 이긴 것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치유 노후지를 미워하던 하쿠로는 막혔던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듯 했다. 물론 야가미 씨도 그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런 이야기를 준비했을 것이다. 그 뒤에도 거의 정기적으로 하쿠로는 데이코와 함께 야가미 씨를 만났다. 야가미 씨는 정확하게는 야가미 야스하루 씨였다. 야스하루 씨라고 데이코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하쿠로도 여러 번 들어서 알게 되었다. 스모 대회 관전은 재미있었지만 단순한 식사 자리라면 하쿠로는 따분했다. 그러자 두 사람은 그것을 눈치챘는지 하쿠로를 불꽃놀이나 프로 야구 경기에 데려가는 일이 많아졌다. 그런 체험도 나름대로 신선했지만 그 모든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강렬한 충격을 던져준 것은 뭐니 해도 도쿄 디즈니랜드였다. 당시 입장표는 거의 입수가 불가능하다고들 이야기했었다. 그런데도 야가미 씨는 어떻게 손을 썼는지 세 사람분의 표를 구해왔다. 도쿄 디즈니랜드에서의 하루는 그야말로 꿈만 같았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닿는 것 모두가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경탄과 감동이 흘러넘쳤다. 그날을 떠올릴 때마다 흥분해서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다. 야가미 씨는 굉장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런 아들의 심경 변화를 알아챘는지 어느 날 저녁을 먹은 뒤에 데이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잠깐 들어줄래? 라고 말문을 열었다. 하쿠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분명 야가미 씨 얘기일 거라고 생각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라고도 생각했다. 네 아빠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째야. 그때부터 내내 엄마와 하쿠로 우리 둘이서만 살아왔네. 그간에 뭔가 힘든 일은 없었니? 하쿠로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생각해봤지만 힘들다고 느낀 적은 없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잖아. 그게 부러웠던 적은 없어? 고개를 저었다. 거짓이 아니었다. 나는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다. 원래 있었는데 죽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래? 데이코는 한 차례 고개를 떨구며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얼굴을 들고 말했다. 실은 야가미 씨에게 하쿠로의 아빠가 되어달라고 할 생각이야. 야가미 씨도
네가 허락해준다면 그렇게 하고 싶대.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엄마와 야가미 씨는 서로 가족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있어. 하지만 엄마는 하쿠로가 싫다면 포기할 거야. 무리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을게. 어떠니? 라고 물었다. 그 눈빛이 진지해서 저도 모르게 주춤 물러설 뻔했다. 하쿠로가 대답하지 못하자 데이코는 입가에 피식 웃음이 번졌다. 이런 얘기 갑자기 대답하라고 하면 곤란하지. 미안해. 지금 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돼. 천천히 생각해보면 되니까. 그리고 그대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했다. 엄마, 나는... 하쿠로는 입을 열었다. 괜찮아. 어? 하고 데이코의 눈이 둥그레졌다. 그 눈을 보며 말을 이었다. 엄마는 야가미 아저씨하고 결혼이 하고 싶은 거지. 그렇긴 한데. 그렇다면 나도 좋아. 엄마는 야가미 아저씨를 좋아하잖아. 그런 거라면 결혼해도 괜찮아. 데이코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살짝 치켜뜨며 하쿠로를 보았다. 괜찮겠어? 응, 야가미 아저씨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데이코에게 재혼을 권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하쿠로도 알고 있었다. 친척 모임 등에서 분명하게 입 밖에 내는 사람도 적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가난뱅이 화가를 위해 평생 수절할 건 없잖아. 라고 누군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었다. 그때 데이코는 30대 중반이었다. 자신에게는 어머니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재혼을 고려해도 이상할 것 없는 나이라는 것쯤은 하쿠로도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 자꾸 야가미 씨를 만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즉에 눈치를 챘다. 데이코가 갑자기 하쿠로를 와락 끌어안았다. 별로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흠칫 놀랐다. 고맙다 라고 데이코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하쿠로를 절대로 힘들게 하지 않을게. 행복하게 해줄 거야. 엄마가 꼭 약속해. 아들의 몸을 껴안은 팔에 힘이 들어갔다.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하쿠로는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엄마가 결혼한다.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 지금까지 둘이서 살았는데 이제는 셋이 된다. 모두 다 공상의 세계에 불과할 뿐이었다. 좋은 냄새가 났다. 데이코의 목 언저리에서 나는 것 같았다. 그것은 하쿠루가 알고 있는 샴푸나 비누 냄새가 아니었다. 향수라는 것을 알고 이제 어머니는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고 새삼 깨달았다. 그로부터 얼마 뒤에 하쿠루는 오랜만에 처음 야가미 씨를 만날 때 입었던 양복을 차려입었다. 그래서 다시 어딘가 점잖은 자리에 가려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프랑스 요리점이라면 가기 싫은데 라고 생각했다. 따분하기도 하고 괜히 어깨가 결리기 때문이다. 데이코는 아침부터 평소와는 다른 기색이었다. 공들여서 화장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다. 그 손을 이따금 멈추고 뭔가 중얼거렸다. 누군가에게 인사할 말을 연습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럭저럭 하는 사이에 야가미 씨가 자동차를 타고 데리러 왔다. 하쿠루는 처음 보는 흰색 대형차였다.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했다. 널찍한 뒷좌석에 벌렁 눕기도 하고 퉁퉁 뛰어보기도 했다. 데이코는 조수석에 앉았다. 차가 얼마쯤 달렸는지는 알지 못한다. 문득 내다보니 주택가에 들어서 있었다. 낮은 언덕길이 많고 멋있는 집들이 차례차례 이어진 곳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물이 있었다. 그것은 하쿠루가 생각하는 집이 결코 아니었다. 집이라는 것은 하쿠루가 사는 곳처럼 좀 더 아담한 것을 가리키는 이름이지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대문은 그대로 차를 몰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폭이 넓고 부지는 높은 담장에 둘러싸여 있었다.
고운 자갈이 깔린 길을 차로 빙 돌아 들어간 곳에 저택의 현관이 있었다. 현관 앞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야가미 씨의 안내로 하쿠로와 데이코는 차에서 내렸다. 어서 오십시오. 검은 옷의 남자가 야가미 씨를 향해 머리를 숙였다. 주차장에 차 좀 대줘요. 네, 알겠습니다. 키를 받아들고 남자가 메르세데스 벤츠에 올랐다. 그제야 처음으로 이곳이 야가미 씨의 집인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설마 했다. 이런 호화 저택에서 사는 사람이 우리와 한 가족이 되는 것인가? 야가미 씨의 안내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느닷없이 눈앞에 피구도 할 수 있을 만큼 넓은 공간이 나타났지만 그곳은 그저 신발을 벗어놓기 위한 장소였다. 왜 이렇게 넓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처음 들어간 방은 엄청나게 큰 테이블이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 테이블 주위를 빙 둘러싸고 검은 가죽 소파가 줄줄이 놓였다. 방은 정원의 면에 있어 유리문만 열면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었다. 하쿠로 라고 야가미 씨가 불렀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렴.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하쿠로는 어머니를 보았다. 엄마가 먼저 야가미 씨 부모님께 인사하고 올 거야. 기다릴 수 있지? 타이르는 듯한 데이코의 말에 하쿠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나간 뒤 하쿠로는 소파에 앉아 실내를 둘러보았다. 거대한 테이블은 크림색 대리석으로 레이스 테이블 클로즈를 씌웠고 그 위에 크리스털 재떨이와 담배 케이스가 놓여 있었다. 벽에 걸린 풍경화는 분명 유명한 화가의 그림일 것이다. 선반에 장식된 도자기와 찻종은 함부로 만지거나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을 하며 가만히 벽만 쳐다보고 있는데 시야 한 귀퉁이에서 뭔가가 움직였다. 하쿠로는 그 움직임을 따라 정원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흠칫 놀랐다. 웬 남자애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하쿠로보다 2~3살은 많은 것 같았다. 호리낭창한 몸집이지만 눈매가 날카로워서 민첩한 야생동물을 연상시켰다. 남자애는 유리문을 열려고 했지만 샤시의 크레센트 문고리가 잠겨 있어서 열리지 않았다. 그는 하쿠로를 보며 손끝으로 문고리를 가리켰다. 얼른 열어달라는 듯이. 하쿠로는 유리문으로 다가가 크레센트를 내렸다. 그러자 남자애는 유리문을 벌컥 열고 신발을 벗더니 훌쩍 올라왔다. 그리고 익숙한 기색으로 옆에 소파에 앉아 하쿠로를 위에서 아래까지 몇 번 훑어보았다. 하고 그는 무시하는 듯한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 실제로 경멸하는 말을 토해냈다. 역시 거지 같네. 하쿠로가 불끈해서 노려봤지만 그는 전혀 주춤하지 않았다. 일부러 단벌옷을 차려입고 왔지. 그런 게 촌스러운 거야, 가난뱅이는. 하쿠로는 두 주먹을 부르짖었다. 누구를 때려본 적은 없지만 이 예의 없는 놈은 꼭 때려 눕히고 싶다고 생각했다. 야, 여기 와서 앉아. 내가 괜히 불안하잖아. 명령에 고분고분 따르는 꼴이 되는 것이 싫어서 하쿠로는 그대로 뻣뻣이 서 있었다. 앉기 싫어? 그래, 그럼 서 있어. 남자애가 말했다. 그 말대로 하는 것도 신경질이 나서 결국 옆에 소파에 털썩 앉았다. 남자애는 자기가 이겼다는 듯 하고 코를 울렸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너희 엄마 작업을 아주 잘했더라. 무슨 소리인지 몰라 하쿠로가 눈만 껌뻑거리자 야사루 씨 말이야 라고 뒤를 이었다. 결혼한다면서? 그러면 진짜 작업 잘한 거지. 이런 대저택의 후계자야. 평생 놀면서 먹고 살 수 있잖아. 그렇게 부자야? 하쿠로가 묻자 상대는 풋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너 바보냐? 부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큰 집에 살겠어. 하긴 이 집을 지은 사람이 야사루 씨는 아니지만. 누가 지었는데?
이제 곧 알게 돼. 남자애는 입술 끝을 치켜 올렸다. 문이 열리고 야가미 씨가 얼굴을 내밀었다. 남자애를 알아보고 아주 잠깐 놀란 표정을 보였다. 뭐야, 정원으로 들어왔어? 왜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은 안 했어. 둘이 무슨 얘기를 했어? 야가미 씨는 남자애와 하쿠로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별 얘기 안 했는데요?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문을 열었다. 운동화를 신더니 하쿠로와 야가미 씨 쪽은 돌아볼 것도 없이 정원을 가로질러 갔다. 저 형 누구예요? 하쿠로가 야가미 씨에게 물었다. 아, 응, 집안 친척 아이야. 나중에 알게 될 거다. 네, 그보다 나랑 같이 좀 갈까? 만날 사람이 있어. 이 집을 지은 사람이요? 의아한 듯 야가미 씨는 눈썹을 꿈틀한 뒤에 천천히 턱을 끄덕였다. 응, 그래. 아저씨네 아버지? 응, 어머니도. 가자. 라면서 야가미 씨가 문을 열었다. 역사 드라마에나 나올 것 같은 넓디 넓은 다다미 방에서 하쿠로는 먼저 와 앉아있던 데이코와 함께 야가미 씨의 부모님을 마주했다. 부치는 하얀 수염을 기른 노인으로 갈색의 전통 옷차림이었다. 모친 쪽은 연보라색 옷을 입고 있었다. 노인은 팔짱을 끼고 하쿠로를 유심히 쳐다본 뒤에 이름은? 하고 물었다. 대시마 하쿠로입니다. 하쿠로군은 학교 공부 중에서 뭘 가장 좋아하는고? 대답하기가 난감해서 하쿠로가 입을 다물고 있자 노인의 입가가 삐뚤음해졌다. 공부는 싫어하는구먼. 맞는 말이었기 때문에 하쿠로는 슬쩍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이 빙긋이 웃었다. 솔직해서 좋구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까? 지금 소원 하나가 이루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고? 노인이 찌르는 듯한 눈빛을 던져왔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노인의 아내와 야가미 씨, 그리고 데이코까지 일제히 하쿠로에게 시선을 던졌다. 하지만 그들 모두의 눈빛에 담긴 생각은 제각기 전혀 다른 것처럼 느껴졌다. 특히 데이코의 불안한 눈빛을 보고 하쿠로의 가슴 속에는 어떤 각오 같은 것들이 깃들었다. 어머니가 그렇게 입을 열고 하쿠로는 말을 이어갔다. 여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흠칫 놀란 표정을 보인 것은 노인의 아내였다. 노인도 눈이 조금 커졌다. 그리고 그는 데이코 쪽을 보았다. 제법 교육을 잘 시킨 것 같구나. 그것은 전혀 칭찬하는 말로 들리지 않았지만 데이코는 고맙습니다. 라고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입에 올렸다. 면접은 그걸로 끝이었다. 올 때와 마찬가지로 야가미 씨가 하쿠로와 데이코를 차로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 하지만 하얀 메르세데스 벤츠 안에서 세 사람 모두 부쩍 말수가 줄었다. 그 2달쯤 뒤에 데이코와 하쿠로는 야가미 씨가 매입한 맨션으로 이사했다. 실은 그때까지도 야가미 씨는 그 큰 저택이 아니라 맨션에 따로 나와 살았지만 그곳이 조금 좁다면서 새로 넓은 맨션을 사들인 것이었다. 덕분에 하쿠로는 전학을 할 수밖에 없었다. 반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싫었지만 거주지 구 이외의 통학은 인정되지 않던 시절이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보다 더 섭섭했던 것은 학교에서 오는 길에 이모네 집에 들를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쿠로는 3학년이 되어 있었다. 이제 집에 혼자 있어도 괜찮지? 라고 하는 데에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결혼식은 치르지 않았다. 이유는 알지 못한다. 아마 아무도 결혼식을 올리라고 하지 않았고 본인들도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리라. 그래도 전학생으로 인사할 때 하쿠로는 야감이라고 성씨를 댔다. 어쩐지 거짓말을 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내가 아닌 어딘가 다른 사람의 이름 같기만 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자신은 야가미 하쿠로 이외의 어느 누구도 아닌 것이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데이코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네, 야가미입니다 라고 말했다. 현관의 문패에는 야가미라고 적혀 있고 이웃 사람들은 데이코를 야가미 씨 부인이라고 했다. 물론 하쿠로도 학교에서 야가미 군이라고 불렸고 그 부름에 대답해야 했다. 묘한 감각이었다. 어느 틈엔가 전혀 다른 길로 헤매든 듯한 기분이었다. 어서 빨리 원래의 길로 되돌아가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길을 헤매기는커녕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레일 위에 올라탄 것이라고 깨닫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았다. 새 맨션에서 살기 시작하고 석 달여가 지났을 무렵이었다. 하쿠로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데이코가 옷을 잘 차려입은 모습으로 있었다. 어딘가 다녀온 모양이었다. 그 얼마 전에 그녀는 병원 간호부 일을 그만둔 참이었다. 주방 식탁에는 슈크림 상자가 있었다. 하쿠로가 빤히 쳐다보자 그거 먹어도 돼. 근데 그 전에 손부터 씻고 와야지 라고 데이코가 말했다. 시키는 대로 손을 씻고 달려와 슈크림을 덥석 베어 물었다. 그 모습을 데이코는 옆에 앉아서 즐거운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는 안 먹어? 손을 멈추고 하쿠로는 물었다. 엄마는 됐어. 우리 하쿠로 먹고 싶은 만큼 실컷 먹어. 신이 나서 아직 한 개를 다 먹지 않은 참에 비어있는 손으로 2개째를 집어들었다. 하쿠로, 데이코가 물었다. 학교는 재미있었니? 그냥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아. 그래, 라고 데이코는 안도의 웃음을 보였다. 그러고는 약간 정색하는 얼굴로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 라고 말했다. 감정을 억누른 목소리였다. 하쿠루는 두 손에 슈크림을 든 채 어머니 얼굴을 마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년에 데이코가 말했다. 우리 가족은 4명이 될 거야. 잘 부탁한다, 하쿠로.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무슨 말인지 언뜻 알아듣지 못했다. 그런 눈치를 챘는지 데이코는 자신의 배를 가만가만 쓰다듬으며 뒤를 이었다. 한 명이 더 불어난단다. 하쿠로에게 남동생 아니면 여동생이 생기는 거야. 그래도 얼른 이해가 안 되어서 하쿠로는 약간 겸연쩍은 표정의 어머니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거무칙칙한 정장을 입은 젊은 여자가 입구에 들어서는 것을 보고 하쿠로는 등을 꼿꼿이 세워 자세를 바로잡았다. 테이블에 놓인 빨간 종이 가방에 손을 얹었다. 그것이 이쪽의 신호였다. 상대의 신호는 검은 옷을 입고 간다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장 차림의 여자는 하쿠로가 앉은 곳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던지며 환하게 웃었다. 그러고는 들뜬 걸음으로 그쪽으로 향했다. 그녀를 기다리는 사람은 털털한 차림새의 중년 남자였다. 살살거리는 얼굴 표정이 안이 꼽기 짝이 없었다. 아무리 봐도 업무상 만나는 사이는 아닌 것 같았다. 평일 낮 시간에 호텔 라운지에서 불륜 남녀가 버젓이 만나는 건가 하고 하쿠로는 멋대로 상상을 펼치고는 괜스레 불쾌해졌다. 컵에는 아직 반쯤 커피가 남아있었지만 웨이트리스가 옆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리필을 부탁했다. 이 커피점은 리필이 무료인 모양이었다. 그렇다면 안 마시면 손해다.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니 오후 5시를 조금 지난 참이었다. 시간관념이 이렇게 없어서야 라고 평소 자신의 소행은 제쳐두고 내심 투덜거렸다. 약속한 상대는 아키토의 아내였다. 아까 낮에 전화했던 여자다. 이름이 가에데라고 했는데
한자로 쓰는 이름인지 아니면 그냥 히라가나나 가타카나를 쓰는 이름인지도 물어보지 못했다. 그나저나 라고 하쿠로는 생각을 굴렸다. 아키토 녀석이 결혼을 하다니. 동생이 태어났을 때 하쿠로는 9살이었다. 자세한 상황도 알지 못한 채 준코와 겐조 부부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날은 이모네 집에서 함께 어머니의 출산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가미 야사루만 먼저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아니, 그보다 그는 그 병원의 부원장이었다. 전문의 신경과라는 것은 한참 나중에 알았다. 데이코는 병원 특실에 있었다. 그곳에서 하쿠로는 갓 태어난 남동생의 얼굴을 처음 보았다. 주름이 쪼글쪼글하네 라는 것이 첫 인상이었다. 살갗이 유난히 분홍색이라고도 생각했다. 팔다리가 가늘고 머리만 이상하게 긴 것을 보고 이런 게 과연 나중에 정상적인 사람이 될까? 하고 상당히 걱정스러웠다.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 아무 말 안 하는 걸 보면 이렇게 생겨도 괜찮은 모양이라고 혼자 마음을 다독였다. 기억에 새겨진 것은 데이코가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었다.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이 어머니에게는 무척 기쁜 일인 모양이라고 실감했다. 남동생이 생겨서 좋겠다, 축하한다 라고 준코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 하쿠로는 순순히 긍정했다. 실제로 그 새로운 존재는 매우 신선한 공기를 실어왔기 때문이다. 야가미가의 분위기가 환해지고 데이코와 야스하루는 늘 명랑함이 넘치는 표정이었다. 함께 살아야 하는 하쿠로도 딱히 싫어할 이유는 없었다. 남동생에게는 아키토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어떻게 지은 이름인지는 알지 못한다. 하쿠로 때처럼 데이코가 반쯤은 오기로 붙인 것은 아니라는 점만은 분명했다. 아키토가 태어난 이래 한동안 왕래가 뜸했던 그 대저택에도 이따금 온 가족이 함께 드나들게 되었다. 저택의 주인인 백발 노인은 이름이 야가미 고노스케라고 했다. 그는 하쿠로가 처음 만났을 때와는 확 달라진 호호 영감의 표정으로 맞아주었지만 그 눈은 처음부터 끝까지 갓 태어난 손자에게로만 향했다. 하쿠로의 존재 따위 알지도 못했는지도 모른다. 눈이 아주 좋아. 아키토를 품에 안고 고노스케는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다. 강한 의지를 가진 눈빛이야. 이 녀석은 틀림없이 거물이 될 게야. 다음 순간 아키토의 아랫도리에서 뿌직뿌직 요란하게 똥을 싸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지만 가장 크게 웃어젖힌 것은 고노스케였다. 요 녀석 역시 거물이야. 라면서 아주 흡족한 듯 실눈이 되어 웃고 있었다. 아키토의 탄생 축하를 비롯해 뭔가 기념할 일이 있을 때마다 야가미 저택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일이 많았다. 식당에는 20명 정도가 동시에 앉을 수 있을 만큼 큰 테이블이 있었지만 그 자리를 다 채울 정도의 내객과 함께 하쿠로도 말석에서 식사를 함께하곤 했다. 요리는 언제나 맛있었다. 돌이켜보면 값비싼 식재료를 그야말로 넉넉하게 쏟아부은 요리였던 것 같다. 그런 자리를 마련할 때는 의뢰 외부에서 요리사를 불러왔다는 것은 한참 나중에야 알았다. 참석하는 사람들은 항상 똑같은 것 같았지만 어디 사는 누구고 야가미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쿠로는 거의 파악하지 못했다. 하지만 모두가 하나같이 고노스케 앞에서 손을 살살 비벼가며 그의 기분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는 기색이 역력했다. 백발 영감님은 이 저택의 왕이구나 라고 하쿠로는 이해했다. 처음 야가미 저택을 찾았을 때 마주쳤던 남자애와도 그 식사 모임에서 자주 얼굴을 마주했다. 첫 인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쿠로는 되도록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가끔 그쪽에서 말을 걸어왔다. 그는 이름이 유마라고 했다. 아키토의 탄생 축하 때 하쿠로와 유마는
옆자리에 나란히 앉게 되었다. 식사 도중 유마는 하쿠로 쪽으로 목을 길게 빼고 너도 이제 끝장이구나 라고 속닥였다.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서 하쿠로가 의아한 얼굴을 하자 유마는 입가를 일그러뜨리며 이렇게 말했다. 남동생이 태어났으니 이제 넌 끝이라는 얘기야. 너희 엄마 역할도 거의 끝났어.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미리 단단히 각오해두는 게 좋을 거다. 약간 쉰 듯한 목소리로 내뱉은 그 말은 하쿠로의 가슴에 꺼끌꺼끌한 감촉을 남겼다. 나중에 데이코에게 그 녀석은 누구냐고 물어보았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친척 아이라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그 애는 신경 쓸 거 없어. 말은 그렇게 해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다. 언젠가는 자연히 알게 될 것이고 그보다 물어봐서는 안 되는 일인 모양이라고 혼자 짐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마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는 일은 없었다. 그의 말이 전혀 잘못 짚은 얘기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고노스케의 태도를 보면 야가미가가 얼마나 후계자를 원했는지는 명백했다. 후계자라는 것은 다름 아닌 같은 핏줄의 사내아이다. 아키토는 간절히 기다렸던 존재인 것이다. 그 증거로 아직 제대로 걸음마도 떼지 못한 때부터 아키토에게는 벌써 가정교사가 있었다. 이런 어린아이에게 대체 무엇을 가르치는 걸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트레이닝을 할 것이 있는지 그 진척 상황을 데이코는 꼼꼼히 체크해 남편에게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보고하고는 했다. 그리고 집 안에는 항상 클래식 음악이 흐르게 되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야스하루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음악을 들려주면 저절로 귀가 단련된다는 모양이었다. 그럼 나는 이미 때가 늦었네 라고 하쿠로는 생각했다. 3살이 되자 아키토에게는 다시 다양한 과제가 주어졌다. 수영, 피아노, 영어 회화, 쉬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그 바람에 하쿠로는 아키토와 함께 뛰어놀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나마 여유 있게 마주할 수 있는 것은 식사 때뿐이었지만 9살이나 어린 남동생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결국 흘끔흘끔 바라보고 있는 수밖에 없었다. 그럭저럭 하는 사이에 하쿠로도 진학 계획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찾아왔다. 어느 날 밤 데이코가 사립중학교에 시험을 쳐보라고 한 것이다. 설마 하고 생각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나는 여기 공립중학교에 다니면 돼. 친구들도 다 거기로 갈 건데. 하쿠로의 말에 데이코는 난처한 듯 양쪽 눈썹 끝을 늘어뜨리면서 말했다. 그건 그렇지만 우선 시험이라도 좀 쳐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학교? 데이코는 작은 소리로 학교 이름을 말했다. 하쿠로는 하마터면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다. 엄청난 명문 학교였기 때문이다. 그건 당연히 안 되지. 그런 학교에 시험을 치는 애들은 벌써 몇 년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한단 말이야. 우리 하쿠로의 학교 성적 그리 나쁘지 않잖아. 가정교사도 없이 참 대단하다고 아빠도 여러 번 칭찬하셨어. 그거야 우리 학교 수준이 전체적으로 낮기 때문이지. 엄마는 그런 것도 몰라? 그래도 시험은 쳐봐야 아는 거잖니. 하쿠로라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자 데이코는 잠시 틈을 둔 뒤에 입을 열었다. 너희 아빠가 꺼낸 얘기야. 우리 하쿠로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해주고 싶다고 했어. 아빠는 우리 하쿠로도 친아들처럼 생각하시는 거야. 어머니의 말에 하쿠로는 일순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는 아직 야스하루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 야스하루도 그를 친아들처럼 스스럼 없이 대해주지 못하고 있었다. 나 안 할래. 이제 와서 갑자기 중학교 입시 공부를 할 생각은 없어.
그런 건 아키토한테나 하라고 해. 데이코는 고개를 떨구고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그렇구나 라고 중얼거렸다. 그 뒤로 입시 얘기는 다시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하쿠로가 인생에 관한 선택의 기로에 서야만 했던 것은 그때뿐만이 아니었다. 그가 선언한 대로 동네 공립중학교에 입학해 몇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또다시 어려운 문제가 그에게 떨어졌다. 그때도 이야기를 꺼낸 것은 데이코였다. 그것은 양자 결연에 관한 이야기였다. 정식으로 야가미 집안 사람이 될 마음은 없느냐라는 것이었다. 데이코의 말에 따르면 당시의 하쿠로는 데이코의 자녀로 되어 있고 아직 야스하루의 호적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서 엄밀히 말하면 야가미가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야가미라는 성을 썼던 것은 그런 수속을 해두었기 때문이었다. 앞으로 마음만 먹으면 하쿠로가 대시마 성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양자 결연을 해버리면 다시는 대시마라는 성씨로는 돌아갈 수 없었다. 이게 얘기가 좀 복잡하기는 한데 데이코는 문득 말끝을 흐리다가 조심스럽게 뒤를 이었다. 지금 양자결연을 해주지 않으면 아빠와 하쿠로는 정식 부자 관계가 아니어서 만에 하나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에도 우리 하쿠로는 상속권이 없어. 아, 상속권이라는 거 알고 있니? 그야 당연히 알지. 내가 바보인 줄 알아? 그렇지. 우리 하쿠로도 벌써 중학생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만일 하쿠로가 그럴 마음만 있다면 수속을 해두자고 아빠가 먼저 얘기해 준 거야. 물론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보면 되니까. 엄마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이라면서 데이코는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토해냈다.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쿠로도 아키토와 똑같이 재산을 물려받았으면 좋겠어. 뭐니 해도 이 세상에 단둘뿐인 형제잖니. 형제라는 말을 입속에서 중얼거려 보았다. 어쩐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처럼 들리는 단어였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았다. 나하고 아키토 형제인가? 어머니의 눈이 둥그레졌다. 그녀는 세게 고개를 내저었다. 그건 당연한 얘기지. 둘 다 내가 낳았어. 왜 그런 말을 하니? 서글프게 되묻는 어머니의 얼굴을 하쿠로는 마주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자신이 이상한 말을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렇게 과거로 생각이 내달리고 있는 참에 문득 테이블 위에 그림자가 쓱 떨어져서 하쿠로는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서 있는 여자를 올려다보고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느낌은 크다 라는 것이었다. 시야 전체를 그 여자에게 빼앗긴 것처럼 다른 것은 일절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갈색 웨이브 머리를 찰랑거리며 고개를 슬쩍 기울이고 아주버님? 이라고 물었다. 약간 허스키했지만 전화로 들었던 그 목소리가 틀림없었다. 하쿠루는 당황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바람에 테이블 모서리의 허벅지를 쿡 찧었다. 아이쿠 아야. 저런 괜찮으세요? 아래에서 하쿠루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아, 네. 근데 댁이 가에데 씨? 네. 라고 대답하고 그녀는 머리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주버님. 전화로 말했던 그 낯선 호칭을 여기서도 쓰고 있었다. 나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쿠로는 재킷 호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웬만해서는 쓸 일이 없는 명함이었다. 그녀가 명함을 받아들고 내용을 찬찬히 훑어보고 있었다. 왜요? 뭔가 문제라도? 하쿠로가 물었다. 이케다 동물병원이라면
아주버니 경영하시는 게 아닌가요? 나는 고용의사예요. 원장님이 알코올 중독 영감님이라서 어쩌다 보니 원장 대리로 일하게 됐죠. 아, 일단 앉으시죠. 아, 네. 가에데가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하쿠로도 앉았다. 웨이트리스를 찾아 손을 들었다.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나오시라고 해서요. 그녀가 다시 머리를 숙였다. 아니요. 라고 말하고 새삼 상대를 바라보았다. 옷차림은 하쿠로의 예상과는 상당히 달랐다. 검은 가죽 점퍼가 둔탁한 빛을 내뿜었다. 분명 이것도 검은 옷이기는 하다. 입고 있는 면바지는 구멍이 숭숭 뚫렸고 손톱은 은빛 매니큐어였다. 크다 라고 처음에 생각했지만 딱히 키가 큰 건 아니고 뚱뚱한 것도 아니었다. 얼굴은 어느 쪽인가 하면 오히려 작은 편이었다. 굳이 말하자면 어깨폭이 조금 넓은 편인가? 하지만 투박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 웨이트리스가 다가왔다. 가에데는 밀크티를 주문했다. 자, 그럼 정식으로. 하쿠로는 양 무릎에 손을 짚으며 인사했다. 결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버님께 소식 늦었던 거 아키토 씨를 대신해서 사과드릴게요. 하쿠로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 아주버님이라는 말 좀 하지 말아줄래요? 어째 좀 듣기가 거북한데. 어머, 라면서 가에데가 두 눈을 깜빡였다. 길고 풍성한 속눈썹이 바스락거리는 것 같았다. 진짜 속눈썹인지 어떤지는 판별되지 않았다. 그래도 아주버님이시잖아요. 틀림없는 한 핏줄이라고 들었는데요. 그야 뭐 그렇지만 단지 형제간의 교류라고 할 게 별로 없었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별로 없었다기보다는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게 정확하죠.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은요. 그런 것 같더군요. 안타깝게도. 안타까워요? 하쿠로는 미간을 좁혔다. 뭐가? 아니, 모처럼 형제가 있는데 서로 오고 가지 않는다니 안타깝죠. 진짜 재미있는데. 가에데 씨는 형제 자매가 오빠하고 언니 그리고 여동생이 있어요. 풍성하시네. 오빠와 언니는 결혼했지만 지금도 서로 재미있게 잘 지내요. 조카들도 너무 귀엽고요. 그거 다행이네요. 하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집안이 있어요. 저는요, 라고 가에데는 큼직한 눈으로 똑바로 하쿠로를 마주보았다. 아버지가 다르다는 것쯤은 아무 문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약간 도톰한 입술이 말끝에 요의 형태로 멈춰 있는 것을 보고 하쿠로는 시선을 돌렸다. 웨이트리스가 다가와 가에데 앞에 홍차잔과 밀크 피처를 내려놓았다. 하쿠로는 커피 리필을 부탁했다. 아키토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죠? 홍차에 우유를 따르는 가에데의 손을 보며 하쿠로는 물었다. IT 관련 일이에요. 아주 간단한 대답이네요. 가에데는 밀크 피처를 내려놓고 스푼으로 잔 속을 젓더니 등을 꼿꼿이 세웠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빅데이터 처리와 관리가 주된 사업이에요. 거기에 새로운 사업으로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주안점을 두고 지식과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구축 중이죠. 아키토 씨에 따르면 메타데이터의 메타데이터, 즉 메타데이터까지 확장할지 어떨지는 논의가 갈라지는 부분이라네요. 어쨌든 그 준비를 위해 우리는 지난달까지 미국 시애틀에 있었어요. 시스템 공동개발자가 그쪽에 있거든요. 단숨에 줄줄 주워 섬긴 뒤 뭔가 질문은? 이라고 가에데가 물었다. 하쿠로가 헛기침을 하는 참에 다시 웨이트리스가 다가와 그의 잔에 커피를 채워주었다. 잔을 들어 한 모금을 마시고 태세를 정비한 뒤에 그는 말했다. 가에데 씨는 자신이 방금 말한 것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까? 반절쯤은요.
냉큼 대답했다. 대단하시네. 하쿠로는 진심으로 말했다. 정말 대단하세요. 동생이 하는 일인데 전혀 아무것도 모르세요? 컴퓨터 관련 일을 한다는 건 뭐 알고 있었죠. 옛날부터 그런 걸 좋아했으니까. 물론 녀석의 부친께서는 병원을 물려받아줬으면 했으니까 아주 낙심을 했다나 어쨌다나. 하긴 나는 이미 그 집을 떠난 몸이라서 자세한 건 모르겠네요. 아키토 씨가 의사 일에는 전혀 흥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양이에요. 어려서부터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제왕학이라는 것을 이것저것 주입시켰지만 본인이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데야 뭐 어쩔 수 없죠. 거기까지 말한 참에 방금 가에데가 한 이야기가 생각났다. 시애틀이라고 했던가요? 지난달까지 시애틀에 계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잔을 손에 들고 가에데가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부터? 반년쯤 전부터? 결혼은 작년 연말에 했다면서요. 그러면 결혼식은 그쪽에서? 네, 둘이서만요. 둘이서만?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동네 교회 목사님께 부탁해서 결혼식을 해달라고 했어요. 정말 로맨틱했어요. 감동한 듯한 얼굴로 손을 맞잡으며 말했다. 야가미 집안에서 그런 걸 잘도 허락해 주셨네. 그야 가에데가 홍차잔을 내려놓았다. 아직 말을 안 했으니까요. 네? 하쿠로는 눈이 둥그레졌다. 나한테만 소식을 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야가미가에도 말을 안 했어요? 네, 결혼한다고 하면 일본에 돌아와서 정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시골리고 피로연도 성대하게 하라고 할 게 뻔하다고 아키토 씨가. 그건 당연히 그렇죠. 다른 집도 아니고 천하의 야가미 가문 후계자인데. 그런 게 너무 번거로워서 한동안 아무 말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미 결혼식 올려버렸다고 발표하기로 결정했거든요. 하쿠로는 아랫입술을 툭 내밀고 어깨를 으쓱했다. 집안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기대가 되네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야가미가가 그렇게 대단해요?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적어도 예전에는 정말 대단했어요. 땅이 엄청 많은 대주주였고 다양한 사업에 손을 댄 모양이에요. 요즘에야 종합병원 외에 장기 요양시설과 요양원 몇 군데만 남았지만 그것만 해도 상당히 대단한 걸로 쳐줘야겠죠. 하고 가에데는 별로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기색으로 콧소리를 냈다. 그보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하쿠로는 말했다. 아키토가 행방불명이라고요? 언제부터? 나흘 전이에요. 귀국한 지 이틀째 되는 날부터요. 가에데는 갑작스레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하쿠로는 손을 꼽아 보았다. 신혼의 동생 부부가 귀국하고 오늘로 아직 닷새밖에 안 된 셈이다. 짐작되는 건 없어요? 네, 전혀. 갑작스럽게 귀국하게 되었는데 게다가 아키토 씨까지 사라져버리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가에데가 머리를 저었다. 그때마다 갈색 웨이브 머리가 출렁였다. 갑작스럽게 귀국이라뇨. 일 때문에? 아니에요. 급히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누구에게서? 아키토 씨 얘기로는 고모님이, 그러니까 시아버님이 여동생 되는 분이라고 하던데요. 왜 불렀지? 결혼한 걸 얘기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좀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위험하다니 뭐가요? 시아버님이. 가에데는 큼직한 눈을 하쿠로에게 던졌다. 이제 더 버티시기가 어려울 것 같다. 아버지 임종을 하려면 어서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하셨다나 봐요. 그래서 둘이 급하게 들어온 거예요.
엘자의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다. 하쿠로는 한 손으로 머리를 긁적이며 수치를 살펴보다가 크레아티닌 수치가 좀 높게 나왔네 라고 중얼거렸다. 아, 역시. 우에다 부인은 무릎 위에 고양이를 쓰다듬던 손을 멈추고 슬픈 듯 눈썹이 8팔자가 되었다. 입은 시옷이다. 그런 표정을 하면 나이가 10살은 더 들어 보인다. 아마 60대일 텐데 갑자기 주름이 짙어지면서 완전히 할머니 얼굴이 되었다. 애써 젊어 보이게 공들여한 화장이 망가지고 말았다. 아직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나이와 함께 독소를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일단 활성탄을 먹여보도록 하죠. 활성탄이라면 수치예요. 숯가루를 캡슐에 넣은 거죠. 체내의 독소를 그걸로 흡착시켜서 변으로 배출시킬 겁니다. 하쿠로는 옆에 캐비닛을 열고 실물을 꺼내 부인에게 내보였다. 이거예요. 지금 먹는 것도 있는데 또 다른 약을 먹여요. 부인이 한숨을 내쉬었다. 게다가 그렇게 큰 캡슐을 내가 약 먹이는 게 너무 고역이라서. 엘자에게는 사프리멘트를 포함해 이미 몇 종류의 약이 처방되었던 것이다. 잠깐 실례라고 말하고 하쿠로는 하얀 고양이를 부인의 무릎에서 안아올려 진료대 위에 앉혔다. 왼손 중지와 엄지 사이에 고양이 턱을 끼우듯이 꽉 잡아 위로 향하게 했다. 거기에 캡슐을 든 오른손으로 턱 밑을 살살 쓰다듬자 엘자는 입을 벌렸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하쿠로는 재빨리 캡슐을 목구멍 속에 밀어넣었다. 그대로 입을 다물게 하고 가볍게 코를 툭 건드린다. 분홍색 혀가 내보이고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엘자를 안아 우에다 부인의 무릎에 돌려주었다. 와, 마술 같네.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연습을 좀 하시면 됩니다. 엘자 공주가 오래 살기를 원하신다면요. 부인의 고양이는 14살이다. 인간이라면 이미 공주라고 할 수 없는 나이지만 보호자에게 반려동물은 영원히 어린아이다. 그래요.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나이든 보호자는 애정이 듬뿍 담긴 시선으로 엘자를 바라보았다. 부인이 나간 뒤 컴퓨터를 마주하고 진료 기록을 쓰고 있으려니 접수대 쪽 문이 열리고 가게야마 모토미가 들어왔다. 손님이 기다리세요. 알고 있어요. 지금 외출하실 거죠? 뒷정리는 제가 하고 갈게요. 고마워요. 잘 부탁해요. 하지만 가게야마 모토미는 자리를 뜨지 않고 거꾸로 하쿠로 쪽으로 얼굴을 바짝 댔다. 재수 씨라는 분이 꽤 매력적이네요. 억양 없는 말투였다. 그녀에게는 방문객이 누구인지 얘기해 두었다. 그래요? 조심하는 게 좋아요. 뭘? 하지만 가게야마 모토미는 대답 없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더니 발길을 돌렸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하쿠로가 다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오히려 문을 탁 닫아버렸다. 뭐야 대체? 하쿠로는 고개를 돌려 다시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가게야마 모토미의 매력적이네요. 라는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 달라붙어 있었다. 의자에서 일어나 대기실로 통하는 문을 살짝 열어보았다. 하얀 블라우스에 진한 남색 정장을 입은 가이데가 구석자리에 앉아 잡지를 읽고 있었다. 어제의 검은 가죽 점퍼 모습과는 분위기가 싹 달라졌다. 미니스커트 아래로 보이는 다리는 결코 굵지는 않지만 적당히 육감적이었다. 옆에 놓인 종이 가방은 병문안 선물일 것이다. 소리나지 않게 조심조심 하쿠로는 문을 닫았다. 컴퓨터 앞으로 돌아왔지만 곧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어제 가에데와 나눈 이야기들을 되짚어 보았다. 가에데에 의하면 야스하루는 몇 년 전
췌장암이 발견돼서 수술을 받았지만 그 뒤에 경과가 좋지 않아 투병 생활이 계속 이어졌다. 아키토는 시애틀에 가기 전 혼자서 병문안을 다녀온 모양이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아키토는 가에데에게 아무래도 그리 오래 버티시진 못할 것 같아.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이제 수명이 다하신 거야. 라고 냉정한 어조로 말했다고 한다. 그런 아버지를 남겨두고 시애틀에 가도 되느냐고 물어봤는데 자기가 곁에 있어봤자 아무것도 해줄 게 없고 아버지 수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라고 아키토 씨가. 그렇게 말하며 가에데는 미안한 듯한 표정을 보였다. 아키토가 할 만한 말이라고 하쿠로는 생각했다. 어릴 때부터 매사에 합리적인 것이다. 하지만 하쿠로도 잘난 말은 할 수 없었다. 야스하루의 병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는 이모 준코에게서 이따금 듣고 있었다. 병문안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여태까지 뒤로 미뤄왔다. 그다지 위중한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지만 곁에서 간호하고 있을 게 틀림없는 야가미 집안 사람들과는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래서 귀국한 뒤에 병문안은 다녀왔어요? 하쿠로의 물음에 가에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직 병원에 가기로 한 날에 아키토 씨가 행방불명이 됐거든요. 귀국하자마자 아키토가 임대한 미나토구의 맨션에 짐을 풀었다. 그런데 가에데가 야스하루의 병문안 선물을 사들고 맨션에 돌아와 보니 아키토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대신 테이블 위에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메모요? 어떤? 이거예요. 가에데는 가죽점퍼 호주머니에서 네모나게 접힌 편지지를 꺼냈다. 하쿠로가 받아서 펼쳐보았다. 사인펜으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작은 미션이 있어서 외출한다. 어쩌면 한동안 못 돌아올 수도 있어. 하지만 걱정할 거 없어. 그리고 그럴 경우에 미안하지만 아버지 병문안은 당신 혼자서 다녀오면 좋겠어. 잘 부탁해. 아키토. 이것뿐이에요? 네, 이것뿐이에요. 하쿠로는 편지지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래서 가에데 씨는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아키토 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해봤는데 연결이 안 돼요. 메일과 문자를 보내봐도 응답이 없고요.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이틀 동안을 기다렸는데 아키토에게서의 연락은 없었다. 가에데는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메모를 남겨둔 만큼 사건성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최근 부부 사이에 대한 질문만 끈질기게 던져왔다. 부부 싸움 끝에 남편이 가출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 같아요. 참나, 그런 신뢰되는 말을 하다니. 지금 신혼인데 그런 일은 절대 있을 리가 없죠. 가에데는 분개한 기색으로 단언했다. 그럼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어때요? 그래도 연락이 없으면 다시 한번 파출소에 가보면 되잖아요. 물론 그럴 생각이에요. 행방불명이라고 해서 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만 그런 거라면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거 아닌가? 딱히 내가 도와드릴 일도 없을 것 같고. 아니요, 아주버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좀 도와주세요. 나는 아키토의 행방을 알아낼 단서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몇 번이나 말하지만 벌써 한참 동안이나 만난 적도 없는걸요. 아키토에 대해서는 가에데 씨가 오히려 더 잘 알겠죠. 그게 아니라 함께 병문안을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병문안을요? 가에데는 테이블에서 편지지를 집어들었다. 여기 적혀 있잖아요. 자기가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아버지 병문안을 가달라고요. 아키토 씨도 걱정이지만 일단 제가 할 일은 해야죠. 귀국했는데 병문안도 안 했다는 게 나중에 알려지면 앞으로 야가미 집안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난감할 거예요. 아, 하고 하쿠로는 그제야 알아들었다. 하지만 가에데 씨 혼자서 다녀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런 게 아키토 씨의 무신경한 점이에요. 그쪽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갑자기 찾아와서 아드님의 아내입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겠네. 네,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아주버님은 왜 아버님 병문안을 안 가세요? 왜냐니? 친아버지는 아니라지만 그래도 10년 넘게 잘 살 수 있도록 돌봐주셨잖아요. 대학까지 다닌 것도 수의사가 된 것도 바로 그 아버님 덕분일 거고요. 어때요? 제 말이 틀렸나요? 은혜를 갚는다는 말을 모르시는 건가? 기관총처럼 마구 쏘아붙였다. 하쿠로는 입을 꾹 다물었다. 가에데의 말은 일리가 있었다. 그러자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가에데가 웨이브 머리를 깊숙이 숙였다. 부탁드릴게요. 알았어요. 내일 오후에 동물병원으로 나와요. 한숨을 섞어 그렇게 하쿠로는 승낙했던 것이다. 엘자의 진료 기록을 마무리하고 의사 가운을 재킷으로 갈아입은 뒤 하쿠로는 진료실에 나섰다. 정장 차림의 가에데가 의자에서 일어섰다. 오목하게 들어간 허리에 힐끗 시선을 던지고 하쿠로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입사 면접이라도 보러 가시는 것 같네요. 딩동댕 이라면서 가에데는 검지를 바짝 세웠다. 네, 완벽한 면접 정장이죠. 정말 오랜만에 입어봤는데 사이즈가 달라지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면접 시험인가? 그나저나 가에데 씨는 아키토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어요? 접수처 쪽에 신경을 쓰면서 하쿠로는 물었다. 이쪽의 대화가 들리지 않을 리가 없는데 가게야마 모토미는 전혀 한마디도 못 들은 척 사무일만 하고 있었다. 저 승무원이었어요. 일본항공에. 고개 숙인 가게야마 모토미의 머리가 움찔하는 것을 시선 끝으로 포착하며 하쿠로는 목소리를 높였다. 와, 그래요? 그렇게 의외인가요? 가에데가 불만스러운 듯 도톰한 입을 부르퉁하게 내밀었다. 의외라기보다 허를 찔린 느낌이네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면 아키토와는 기내에서 만나셨어요? 유감스럽지만 틀리셨네요. 밴쿠버에서 대기하던 중에 초밥집에서 만났어요. 우연히 카운터 옆자리에 나란히 앉았는데 아키토 씨 쪽에서 말을 걸어왔죠. 하고 하쿠로는 눈이 둥그레졌다. 해외에서 작업을 걸다니 녀석도 제법이네. 그럴 생각은 아니었을걸요. 아키토 씨는 혼자였고 우리는 셋이었거든요. 게다가 그가 건넨 말은 기내에서의 컴퓨터 서비스에 관한 것이었어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을 듣고 승무원인 걸 알았던 모양이에요. 외국 초밥집에 있을 때조차 아키토는 비즈니스에 관한 궁리를 했다는 것인가? 하긴 그렇게라도 하지 않고서는 30살 전후의 사업가로서 성공하긴 어려울지도 모른다. 나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인종이구나 라고 하쿠루는 새삼 생각했다. 그것은 아키토가 어릴 적부터 하쿠루가 항상 품어온 컴플렉스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 단순히 업무 얘기만 하고 끝났다면 아키토와 가에데가 결혼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먼저 작업을 걸었던 것은 어느 쪽이냐고 물어보려다가 하쿠루는 아슬아슬한 참에 그 말을 꿀꺽 삼켰다. 가게야마 모토미의 귀가 있다는 게 생각났기 때문이다. 승무원 일은 언제까지? 다른 질문을 던졌다. 작년 3월에 사직했어요. 아키토 씨가 자기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지금은 비서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함께 시애틀에 갔고 그 길로 결혼했다는 얘기인가? 행동력에 관해서도 자신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인종이라고 생각했다. 동물병원 옆에는 작은 주차장이 있다. 하쿠루가 출퇴근 때 타고 다니는 국산 SUV도 그곳에 세워져 있었다. 가에데에게 조수석을 권하고 하쿠루는 운전석에 앉았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차를 출발시켰다.
목적지는 야가미 종합병원이었다. 야가미 야스하루는 그곳 특실에 입원 중이라고 했다. 현재 상황을 파악해두려고 하쿠로는 간밤에 오랜만에 준코 이모에게 전화를 했다. 그가 병문안을 간다는 말을 듣고 그녀는 웬일이냐고 놀란 소리를 올렸다. 아니,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야. 실은 사정이 좀 있어. 하쿠로는 가에데 일을 이야기했다. 다만 아키토가 행방불명이라는 것은 덮어두었다. 일 때문에 귀국을 못해서 신부만 먼저 귀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 아키토가 어느새 결혼을 했구나. 전화 너머에서 이모는 감개무량한 듯이 말했다. 알았어. 내가 나미에 씨한테 미리 연락해 줄게. 지금 사실상 야가미가를 꾸려가는 사람은 나미에 씨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고 하쿠로는 전화를 끊었다. 나미에 씨는 야스하루의 여동생이다. 야가미가에서 호화로운 식사를 할 때 그녀도 항상 동석했었다. 다만 이야기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다. 그때까지 독신이었는지 아니면 결혼했다가 다시 친정으로 돌아온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운전을 하면서 하쿠로는 불안해졌다. 가에데가 자신을 믿고 의지해주는 건 싫지 않지만 함께 가봤자 별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다. 야가미가 사람들에게 하쿠로는 역시 남의 집 사람이다. 그 뒤에 경찰에서는 뭔가 연락 없었어요. 앞을 보고 운전하면서 하쿠로는 물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찾아볼 생각도 없는 모양이에요. 교통 위반 단속 때만 기세를 올리지 이런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가에데가 볼멘 소리를 냈다.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모르지만 성인 남자니까 그럴 만도 하죠. 게다가 걱정 말라는 메모도 남겨놓았고요. 아키토 씨도 참 왜 좀 더 자세히 써놓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사정을 설명해줬다면 이렇게 초조해할 일도 없을 텐데요. 설명할 수 없는 사정인지도 모르죠.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을 하쿠로는 꾹 참았다. 아직 신혼이니 가에데의 말대로 부부 생활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키토가 또 다른 얼굴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참에 남편이 실종되고 그의 행방을 신부가 추적한다 라는 내용의 오래된 추리소설이 생각났다. 중매 결혼이었기 때문에 아내는 결혼 전에 남편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지만 이것저것 조사해보는 사이에 남편에게 놀랄 만한 비밀이 있었다는 게 밝혀진다 라는 스토리다. 그 남편이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여자와 멀쩡히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아키토에게 가에데 이외의 여자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오랜만에 귀국해 그 여자를 만나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혹은 이번 결혼을 기회로 그 여자와의 관계를 청산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작은 미션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아키토도 그 일이 쉽사리 매듭지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장기전이 될 것을 예상해 어쩌면 한동안 못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상상을 하쿠로는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아주버님은 시아버님과 한참 동안 못 만나신 모양이죠? 조수석의 가에데가 입을 열었다. 하쿠로는 머릿속에서 계산해 본 뒤에 대답했다. 10년째군요, 못 본 게. 양아버지라고 해도 부자간이잖아요. 아니, 정식 부자간이 아니에요. 아키토에게서 못 들었습니까? 나는 아직 야가미가 아니라 대시마예요. 내내 그 사람 호적에 올리지 않았고 20살 때 대시마 성을 선택했죠. 친아버지의 성씨로요. 대학교 2학년 때였다. 수의학과에 다니던 하쿠로는 이미 집을 나와 혼자 살고 있었다. 대학 공부를 하는 한편 아르바이트로 땀을 흘려가며 야스하루에게서 경제적인 도움은 어떻게든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아무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성씨를 대시마로 되돌렸다. 어머니 데이코에게도 사무적인 보고만 했을 뿐이다. 어머니는 화내는 일 없이 알았다 라고 아들의 결단을 냉철하게 받아주었다. 10년 동안 서로 연락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자꾸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야스하루 씨와 나 사이에는 아무 관련도 없어요. 야스하루 씨라니. 그래도 시어머님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시어머님을 통해 서로 맺어져 있다는 개념은 없어요? 하쿠로는 곧장 대답하지 않고 호흡을 가다듬은 뒤에 말했다. 어머니에 대해서 아키토가 뭔가 얘기했어요? 네, 조금. 아키토 씨가 아직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16년 전에 돌아가셨죠. 10년 전에 야스하루 씨를 만난 건 어머니 제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7주기였어요. 사고로 돌아가셨다던데요. 사고? 아, 네. 경찰에서는 사고로 처리했죠. 하쿠로는 똑바로 앞을 응시했다.